청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저 소리는 뭐지? 아마 근처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이다.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없는 걸까? 마치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다.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 청년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알아내려 했지만 그 질문은 무의미해 보였다. 청년은 일어나 숲속 오두막을 나섰다. 밖은 대낮이었다. 청년은 잠에서 깬 후 을에 그렇듯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다. 청년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밖은 여전히 쌀쌀해서 옷을 입기로 했다. 소년은 깨달았다.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날 수 있었다. 청년의 이름은 유였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며 등산을 즐겼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다. 이상한 사건 이후로 이곳에 온 지 이틀이 지났다. 옷을 입은 유는 아침 운동을 계속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등산이 아니라 진짜 생존 투쟁이었다. 바로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청년은 인파의 소음과 북적임에 휩싸여 편안한 등산을 위해 주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 와 있었다. 범인은 난데없이 나타난 트럭이었다. 다행히 배낭을 확인해보니 안에는 그래도 몇 가지 쓸만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 중에는 수건, 알루미늄 도시락, 다용도 칼, 그리고 생수 2병이 있었다. 길을 10분 정도 찾다가 수원지를 발견했다. 개울에는 새우 같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이는 물이 마시기에 안전하다는 뜻이었다. 맛을 본 유는 물맛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았다. 유는 간단한 덫을 놓고 빈터를 찾아 그곳에 작은 피난처를 지었다. 나중에 청년은 개울로 돌아와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이상한 원통형 껍데기를 가진 새우 같은 생물들이었다. 그중 몇 마리는 청년에게 이상한 불안감을 주어 옆으로 치워두었다. 껍데기는 돌로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유는 그것들을 나뭇잎에 싸서 불에 구웠다. 굽고 나니 껍데기가 더 약해져서 벗겨낼 수 있었다. 이 생물의 살은 즙이 많았고 그가 익히 알던 새우나 개와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살짝 달콤한 뒷맛이 있었다. 하지만 강한 비린내나 이 사이에서 씹히는 모래는 어쩔 수 없었다. 유는 새우를 손질했다. 처음에는 안에서 알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 입 베어 물자 식중독 특유의 불쾌감이 느껴졌다. 알고 보니 그의 불길한 예감은 독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이다. 유는 놀랐다. 설마 특수 능력이 생긴 걸까? 청년은 이 세상에는 아직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했다. 그는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오늘 주인공은 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는 언덕을 찾을 계획이었다. 마을을 찾는다면 정말 최고일 것이다. 어쨌든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존에 나쁠 것은 없었다. 유는 나무에 매달린 이상한 열매를 보았다. 그것들은 꽤 선명한 색이었다. 먹을 수 있는 걸까? 조금 위험했지만 우리 주인공은 이 세계의 맛있는 것을 맛볼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청년은 그 맛이 어떨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한기를 느꼈고 열매는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유는 독이 있는 새우를 집었을 때 이미 이 감각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근처에서 청년은 덤불에 달린 평범한 열매를 발견했다. 이 경우에는 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 말은 먹어봐도 된다는 뜻이었다. 유는 그 과일을 맛보고 그 맛에 놀랐다. 식감은 견과류처럼 바삭했고 향은 망고처럼 강렬했다. 향은 정말 강했지만 망고처럼 달콤하지는 않았다. 정말 놀라운 조합 같았다. 만약 유가 이 감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는 그것이 비범하게 맛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주인공은 이 열매들을 비상식량으로 좀 챙겨가기로 했다. 청년은 일어난 일에 속상했지만 모든 것이 마치 깨어있는 꿈처럼 느껴졌다. 자연은 아름다웠다. 마치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지역은 미지의 과일, 채소, 버섯 그리고 이상한 작은 동물들로 가득했다. 유는 다람쥐가 견과류를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하나 먹어보고 싶어졌다. 발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 주인공은 버섯 몇 개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들도 몇 개 챙겨가기로 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청년은 음식의 독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얻었다.
그 덕분에 그는 낯선 것은 무엇이든 안전하게 맛볼 수 있었다. 생존 상황에서 이 능력은 마이다스의 손과 같았다. 그 능력 덕분에 주변 숲은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듯 신선한 농산물이 진열된 진정한 슈퍼마켓으로 변했다. 하지만 청년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계속되는 채집은 조금 피곤했다. 절벽 가장자리에서 유는 열매가 달린 이상한 식물을 보았다. 이 열매는 그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강한 향기도 없었고 게다가 소녀는 오는 길에 충분히 먹어서 배고프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이 열매가 먹고 싶었을까? 청년의 뇌가 반응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은 이미 절벽 가장자리의 과일나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고 있었다. 이상한데 멈춰야 하나? 유는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맛있는 간식을 위해 목숨을 걸지 마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열매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몸 전체를 나무줄기에 붙이면 아무 문제 없이 열매에 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주인공은 균형을 잃고 나무에서 떨어졌다. 떨어지면서 청년은 생각했다. 그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죽은 후 유는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지만 그는 과일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고 이제 그것이 그에게는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떨어지면서 유는 생각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만약 뭔가 부러졌다면 유료 장비 없이는 결과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땅에 누워 우리의 주인공은 결국 죽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살아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오른쪽 팔이 약간 쑤셨다. 이제 살펴봐야 했다.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왜 팔에 손조차 댈 수 없는 걸까? 유우는 자신의 손을 보고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이지? 주변의 저 붉은 빛은 대체 뭐지? 유우는 충격음은 들었지만 고통은 느끼지 못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보호막 같은 것이었다. 추락 후에도 다치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 유우는 자신이 이 방패를 직접 만든 것일까 생각했다. 어느 순간 몸 주변의 빛이 사라졌다. 유우는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그는 마치 비디오 게임 캐릭터 같았다. 유우는 너무 일찍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이제 이 새로운 스킬을 어떻게 발동해야 할까? 그는 그 절벽에서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니길 바랐다. 유우는 스킬을 발동시키려면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성공했다. 그의 몸 주위에 다시 불꽃이 나타났다. 이제 그는 이 보호막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유우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쳤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바위 표면에는 금이 갔다. 유우는 보호막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청년은 이 능력을 주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주인공은 이 능력이 그 이상한 새우들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만약 보호막이 새우들이 가진 특수 능력이라고 가정하면 애 돌로 그런 껍데기를 깰 수 없는지 분명해진다. 불에 구워진 후 껍데기는 더 부서지기 쉬워졌는데 이는 익힌 새우가 더 이상 능력을 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청년은 새우살을 먹고 새로운 능력을 얻었다. 이 설명은 우리의 주인공을 만족시켰다. 그는 그 안에서 어떤 논리를 보았다. 음식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유우는 이제 이 세계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는 새로운 맛을 찾아 모든 식물과 모든 생명체를 맛보는 모험을 떠날 것이다. 어쩌면 감히 용고기를 맛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우는 스스로를 용감한 미식가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 생각만으로도 청년은 무한한 에너지로 가득 찼다. 유우가 산을 오르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후 그는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산 정상은 밝았고 시야는 훨씬 더 넓었다. 유우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주변의 모든 것이 그저 장엄해 보였다. 그는 이전에 이런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고 특히 도시 환경에서는 더욱 그랬다. 유우는 지평선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잔잔한 바다 표면에 반사되는 햇빛은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눈부셨다. 숲이 아무리 아름답고 울창하더라도 이런 풍경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유우는 주위를 둘러보고 이곳에는 문명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에 실망하지 않았다. 어쩌면 산 반대편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다. 이곳의 경치는 그야말로 숨이 멎을 듯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약간의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뭐라도 먹는 게 낫겠다. 유우는 배낭에서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꺼냈다. 비록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는 그 열매를 손에 넣었다. 그는 그것이 보기만큼 맛이 좋을지 궁금했다. 유우는 열매를 한 입 베어 물고 톡 쏘는 신맛을 느꼈다. 매혹적인 향기도 없었다. 단맛도 없었다. 레몬도 아니고 무슨 농축된 상 같았다. 유우는 단지 향기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노력을 낭비하고 심지어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만약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음식뿐만 아니라 괜찮은 생활 환경도 필요하다. 뱀이나 다른 생물을 잡기 위한 간단한 나무창, 더 효율적으로 나무를 베기 위한 돌도끼, 배낭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엮은 바구니. 도구들을 다 만들고 나서 우리의 주인공은 오두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재료를 모았다. 그는 바닥에 나무를 깔고 이끼로 덮어 침대를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 후 청년은 건조대를 만들어 쉼터가 진짜 집처럼 보이게 했다. 유우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지 못한다면 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주인공의 모험은 계속되었다. 청년은 계속해서 더 많은 과일을 찾아냈다. 그의 주문 기술 덕분에 그는 극도로 위험한 장소에서도 아이템을 모을 수 있었다. 유우는 많은 새로운 과일을 먹어봤지만 새로운 능력은 하나도 얻지 못했다. 어쩌면 충분히 먹지 않았거나 더 이상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의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비록 청년은 먹을 수 있는 것을 식별할 수는 있었지만 몸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유우는 식품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순간 구토나 설사를 멈출 수 없게 된다면 끔찍할 것이다. 하루 뒤 복통이 가라앉자 청년은 다시 그 나무를 확인하러 돌아왔다. 유우는 나무줄기에 손을 대보고 날씨가 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나무 껍질은 항상 다소 기름지고 매끄러운 상태를 유지했다. 자세히 보면 나무 뿌리가 산기슭까지 뻗어 있다. 일부 덩굴이 너무 가늘어서 거의 잡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암벽 등반에 능숙하지 않은 생물들은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 나무는 열매의 유혹을 이용해 먹잇감을 절벽 가장자리로 유인하여 균형을 잃게 만든다. 아래로 떨어진 생물들은 나무의 주된 영양 공급원이다. 위에서 주인공은 아래에 놓여있는 수많은 뼈를 볼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얻은 주문이 아니었다면 그 역시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무 주위에서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 유우는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준비해둔 무기를 사용하여 유우는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피 묻은 돌도끼를 든 청년은 성공했다고 말했다. 동물을 죽인 직후 피를 빼지 않으면 고기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고기 맛이 더 좋아지도록 제때에 이 작업을 하고 내장이 썩기 전에 사체의 내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우는 뜻밖의 자신이 그 열매의 매력을 얻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능력은 주로 초식동물인 다양한 작은 동물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은 모두 그의 식량이 되었다. 그의 감정은 복잡했지만 청년은 마침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삶을지 튀길지 결정해야 했다. 소금이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갑자기 청년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누구의 목소리지? 그것은 진정한 공포의 비명이었다. 그는 그 위험한 나무 쪽을 바라보았다. 청년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져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산기슭에서 주인공은 한 소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청년은 이 사람을 도와야 할지 고민했다. 동정심이 앞섰고 우리의 주인공은 소녀를 자신의 거처로 옮겼다. 저녁이 되자 유는 이미 2인분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불 옆에 앉아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가 왜 아직 깨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유는 수프를 저으며 이 소녀처럼 특이한 머리색은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몇 시간 전 유는 산기슭으로 내려가 소녀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유는 소녀의 코에 손가락을 대고 그녀가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좋은 징조였다. 눈에 띄는 머리 부상은 없었지만 다리에 찰과상과 약간의 부기가 있었다. 낯선 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추락하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었다. 유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소녀를 돕지 않으면 그녀가 죽을지도 모른다. 청년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유는 소녀를 어깨에 메고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덧붙였다. 윤은 해가 진 지 오래되었지만 소녀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 낯선이의 옷은 꽤 소박했지만 문명의 흔적이 뚜렷했다. 그녀가 시간 여행자가 아니라면 이 세계에도 결국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딘가 정착지에서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겠다. 윤은 스튜가 이미 끓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냄새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윤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이해했지만 여전히 불쾌하게 느껴졌다. 윤은 어쨌든 숟가락으로 위에 생긴 거품부터 걷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윤은 회향을 조금 넣고 몇 분 더 끓이기로 했다. 이제 향이 훨씬 좋아졌다.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윤은 숟가락으로 수프를 조금 떠서 맛보기로 했다. 남자는 불쾌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꽤 맛있다고 느꼈다. 요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 있었다. 익숙해지면 그 향이 식욕을 돋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윤은 접시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들고는 이제 메인 코스를 먹을 차례라고 말했다. 맛있어 보이네. 맛은 어떨까? 주인공은 기름진 고기를 맛보았다. 회향의 독특한 향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었다. 불쾌한 냄새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맛은 좋았다. 어쨌든 진짜 고기였으니까. 윤은 냄새가 아직 견딜만할 때 한 접시 더 먹기로 했다. 갑자기 소녀는 숲에서 불타는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윤은 놀랐다. 이게 정말 불타는 늑대인가? 그 짐승은 천천히 다가왔다. 불타는 늑대는 불 가까이 다가와 멈춰섰다. 뭘 하려는 거지? 그 짐승은 모닥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개걸스럽게 삼키기 시작했다. 윤은 그 짐승이 자신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윤은 경악했다. 이 늑대는 정말 불을 먹고 사는 걸까? 이제 모닥불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늑대는 몸을 돌려 다시 숲속으로 향했다. 윤은 놀랐다. 불타는 늑대가 그냥 가버린 건가? 주인공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인간은 이 짐승이 좋아하는 음식 목록에 없는 모양이다. 윤은 불을 먹는 늑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증거라고 말했다. 갑자기 낯선이가 깨어나 임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소녀는 머리를 감쌌다. 윤은 반응하며 그녀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말했다. 남자는 가까이 다가가 소녀를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소녀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윤은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청년은 손으로 소녀의 입을 막고는 야생 동물의 주의를 끌면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은 곧바로 그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니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여전히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은 채 청년은 그녀가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불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다. 윤은 막대기로 불씨를 휘저었다. 낯선이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찌푸렸다. 청년의 뺨에는 뺨을 맞은 자국이 남아있었다. 윤은 소녀의 두려움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숲 깊은 곳에서 낯선이가 자기 입을 막았다면 자신도 무서웠을 것이다. 주인공은 화나지 않았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그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었다. 윤은 낯선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배고프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렸다. 윤은 불에서 냄비를 내리며 만약 자신이 다치고 겁에 질렸다면 음식이 분명 진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릇에 수프를 담아 소녀에게 건넸다. 그는 냄새는 별로 좋지 않지만 수프는 영양가가 높으니 꼭 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은 소녀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릇을 내밀며 먹어보라는 손짓을 했다. 낯선이는 음식 그릇을 받아 입술에 가져가 조금 맛보았다. 그 후 그녀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먹었다. 윤은 그렇게 식욕 좋게 먹는 것을 보니 소녀가 엄청나게 배고팠던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윤은 이 세계에서 누군가를 만난 것은 운명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했다. 남자는 언어 장벽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뒷머리를 극적였다. 인터넷 소설에서처럼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낯선이가 뜻밖의 맛있는 음식에 대해 청년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윤은 놀랐다. 그녀가 정말 내 모국어로 말하는 건가? 윤은 소녀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지 몰랐다며 사과했다. 소녀는 언어 마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청년의 언어는 매우 복잡해서 항상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는 기뻐하며 그녀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한동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 주문이 정말 있는 걸까? 게다가 이 소녀의 목소리는 듣기 좋았다.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소녀는 청년이 자신을 구해줬음에도 그를 무서워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낯선 사람이니 괜찮다고 답했다.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청년은 그녀의 상처가 지금 어떤지 물었다. 그녀는 치유 마법을 썼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3주 정도 걸릴 거라고 답했다. 청년은 자신을 소개하며 이름이 유라고 말했다. 그는 소녀의 이름도 물었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쿠라라라고 밝혔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했다. 유는 이곳이 꽤 춥다고 느끼고 쿠라라를 불 옆으로 옮겨주겠다고 했다. 소녀는 그에게 고마워했다. 유는 쿠라라가 왜 이곳에 혼자 있었는지 물었다. 소녀는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곤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을 때 나무를 발견했고 괴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 유는 쿠라라가 정말 고생했겠다고 말했다. 청년은 이상한 세계에서는 기묘한 동식물을 괴물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라라는 은인이 아니었다면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청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다. 유는 감사할 필요 없다고 답했다. 청년은 쿠라라가 말끝마다 고맙다고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유는 그녀가 다쳤으니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쿠라라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쿠라라는 자신의 마을이 산 반대편에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곳에는 무서운 괴물이 많지 않았다. 유는 그렇다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록 이 지역에 익숙했지만 부상자를 데리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 길을 찾는 것은 꽤 문제였다. 소녀가 왔던 다른 길로 간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는 쿠라라가 회복 기간을 3주로 잡았다고 생각했다. 쿠라라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식량 낭비이자 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쿠라라는 미안하다며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금 더 머물게 해줄 수 없겠냐고 물었다. 유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니 소녀의 다리가 나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자고 말했다. 만약 다리에 무리가 가면 회복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군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쿠라라에게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말했다. 유는 놀랐다. 쿠라라가 정말 자신을 여기에 버려두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물었다. 유는 소녀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환경이 이상적이진 않지만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유는 소녀가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짐작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소녀를 이용할 만큼 비열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는 쿠라라가 빨리 회복해서 함께 떠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쿠라라는 자신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청년에게 짐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녀를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게다가 그는 정말 대식가라서 그녀가 있으면 식사를 더 잘 계획하게 될 것이었다. 쿠라라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된다. 쿠라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청년에게 감사했다. 유는 그녀가 회복하면 마을로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답은 예였다. 밤이 되었다. 두 사람은 오두막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다. 유는 잠시 동안 깨어 있었다. 그는 소녀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안위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왜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했다. 유는 이 소녀와 함께 있고 싶다고 결심했고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우리의 주인공이 이 세계에 온 이후로 그는 내내 혼자였다. 때때로 그는 불안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쿠라라의 등장은 어둠 속에 켜진 불과 같았다. 유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혼자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불꽃을 지켜야 했다. 청년은 내일이 매우 힘든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주인공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먹을 것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 먹여 살릴 사람이 둘이 되었으니 오랫동안 먹을 식재료를 모아야 했다. 그는 과일, 채소, 버섯, 뿌리, 그리고 견과류가 필요했다.
비록 먹을 수 있는지가 채집의 주요 기준이었지만 청년은 여전히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는 전에 본 적 없는 과일을 발견했다. 유는 이 과일들을 전에 보지 못했는지 궁금했다. 비록 높이 매달려 있었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유는 기지개를 켜고 한번 따보기로 했다. 청년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과일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매일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맛있는 음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과일 또한 맛있었고 사과와 약간 비슷했지만 그만큼 달지는 않았다. 나무 아래에서 유는 전에 보지 못했던 식물을 보았다. 그것은 희귀하고 진한 색을 띠고 있었다. 유는 잎사귀 하나를 따서 냄새를 맡아보았다. 향기는 약간 시큼했다. 나쁜 느낌이 들지 않았으니 이 잎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잎의 가장자리를 한입 빼어 물고 맛이 꽤 좋다고 생각했다. 신선한 향과 은은한 단맛이 그의 미래를 채웠다. 그 후 그의 피로는 마법처럼 사라졌다. 어쩌면 쿠라라도 좋아할지 몰라서 청년은 그 식물을 많이 모았다. 유는 그 식물을 한 묶음 따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남은 것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싸는 것뿐이었다. 주인공은 에너지로 재충전되었고 이제 몇 군데 더 탐험할 수 있었다. 소녀는 꽤 많은 재료를 찾았으니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아직 찾지 못한 매우 중요한 재료가 하나 있었다. 잠시 후 작은 협곡에서 청년은 정말 인상적인 것을 보았다. 그것의 색깔과 모양이 즉시 그의 흥미를 끌었다. 유우는 협곡으로 내려가 바위를 집어들고 핥아보았다. 그것은 정말 암염이었다. 유우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재료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찾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산에서 찾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다. 청년은 이제부터 그들의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우는 암염을 조금 가져가고 나중에 더 가지러 오기로 결정했다. 소녀는 움직이는 작은 검은 점들을 발견했다. 유우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들이 연체동물이라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왜 그것들이 암염 위에 있었을까? 보통 육지에 있는 연체동물은 탈수되어 죽는다. 하지만 이것들은 살아있었다. 주인공은 이 세계 생물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유우는 그것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낭에서 덜그럭거리지 않도록 도시락통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의 숲탐사가 이렇게나 수확이 많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저녁은 진수성찬이 될 것이다. 유우는 소녀에게 인사하며 돌아왔다고 말했다. 쿠라라가 그에게 답례로 인사했다. 유우는 집을 봐줘서 쿠라라에게 고마워했다. 청년은 누군가 자신을 맞아주는 것이 기뻤다. 그는 맛있는 것을 많이 찾았으니 오늘 저녁은 훌륭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녀는 식재료를 보고 놀랐다. 이 모든 게 정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대답했다. 쿠라라는 정말 대단하다며 그게 무엇인지 물었다. 유우는 놀랐다. 뭔가 잘못됐나? 쿠알라라는 그 식물에 관심을 보였다. 유우는 잎이 맛있고 약간 시큼하지만 향긋한 향이 난다고 대답했다. 쿠알라라는 놀라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건 마법 식물이고 아주 귀한 거예요. 청년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는 많은 식물을 모아왔다. 쿨이라는 이것이 한 가족이 적어도 6개월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한 가족의 평균 비용이 만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잎이 10장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에 1000이나 한다는 건가?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쿨이라는 좋은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듯이 그 식물에는 마력 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마력 입자는 마법의 힘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런 입자를 섭취하면 마법 능력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바로 그 때문에 이 마법 약초는 마법사들에게 중요한 재료다. 그것으로 회복용 탕약을 만든다. 하지만 이 식물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독초가 있다. 이 마법 약초는 마력을 감지하면 색이 변한다. 게다가 아주 희귀한 식물이다. 이 정도 양을 찾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 식물이 그렇게 희귀할 줄은 몰랐다. 쿠라라는 그 식물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색을 바꾼다고 말했다. 이 식물은 카멜레온인가? 이걸 먹으면 그 능력을 얻게 될까? 그는 이것이 드문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쿠라라가 기운을 되찾도록 이 잎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그 식물이 너무 귀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정말 제가 먹어도 될까요? 유우는 쿠라라에게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왜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녀가 여기 있어서 매우 기뻤다. 그녀 덕분에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여기서 사는 것이 행복했다. 소녀는 소녀에게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쿠라라는 약속했다. 청년은 쿠라라에게 정말 맛있으니 그냥 먹으라고 말했다. 소녀는 동의하며 먹어보겠다고 말했다. 쿠알라의 눈이 커지며 정말 맛있다고 외쳤다. 입은 아삭하고 즙이 많았고 상쾌하고 가벼운 현기증이 그녀를 감쌌다. 소녀는 전에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었다. 평생 많은 것을 맛본 자신조차 그 맛에 감탄했으니 그녀의 반응은 놀랍지 않다고 유우는 생각했다. 쿠라라는 그 식물을 조금 더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 대답은 그래였다. 청년은 저녁 식사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약초로 뭔가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우선 상하기 쉬운 재료부터 손질해야 했다. 그들은 연체동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쿠알라는 그것들을 소금 조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유우는 보통 그것들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물었다. 소녀는 이 조개들이 자기 마을 근처에서도 발견된다고 말했다. 보통 반찬으로 사용되어 껍질째로 불에 구워 먹어요. 짜서 양념이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장에 찍어 먹기도 해요. 날것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꼭 배탈이 나요. 유우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어장은 꽤 오래된 조미료다. 생선이나 새우를 소금물에 절인다. 생선 내장에 포함된 효소를 이용해 단백질을 분해한다. 몇 달 후 발효 과정이 끝나면 소스를 걸러낸다. 유우는 소녀가 말한 어장이 자신의 세계에서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꼬치 몇 개를 깎아야 했다. 유우는 소녀에게 그것을 부탁했다. 그는 오늘 꼬치구이를 할 거라고 말했다. 쿠라라는 정말 돕고 싶어서 꼬치 준비에 관심을 보였다. 청년은 재료를 씻고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썰었다. 이제 모닥불에 모든 것을 요리할 시간이었다. 그 후 모든 것을 나무꼬치에 꿰었다. 요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소녀는 불의 구조를 약간 바꾸고 타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사용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은 다시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린 후 끓기를 기다렸다. 그는 돌판 위에 조개를 놓고 꼬치를 계속 돌리며 입맛에 맞게 양념했다. 요리사는 끓는 물에 버섯과 다른 재료들을 넣었다. 스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주인공은 소금을 약간 넣었다.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소녀에게는 버섯 수프, 소금간을 살짝 한 가리비, 모듬꼬치, 그리고 군고구마가 제공되었다. 쿠랄라는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유는 향기가 정말 훌륭하다는데 동의했다. 청년은 식욕을 돋우기 위해 수프로 식사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쿠랄라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의 식욕은 이미 왕성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한 입 맛보더니 독특한 버섯향이 채소, 국물과 완벽하게 어우러진다고 말했다. 유는 케밥 냄새가 정말 끝내준다고 말했다. 맛은 어떨까? 청년은 고기를 맛보고는 정말로 아주 맛있다고 인정했다. 양념은 소금뿐이었지만 단 고추가 흥미로운 단맛과 식감을 더해주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조개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과연 어떤 맛일까? 쿠랄라는 이렇게 맛있는 건 오랜만에 먹어본다고 말했다. 조갯살을 꺼내려면 껍데기 속에 나뭇가지를 넣어 살짝 비틀어야 한다. 쫄깃한 조갯살은 이로 쉽게 끊어졌다. 그 맛은 다음 조개로 손이 가게 만든다. 쿠랄라는 이 껍데기 안에 국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쫄깃한 조갯살이 진한 국물과 어우러져 전혀 다른 맛을 낸다. 젊은이들은 동의했다. 식사는 훌륭했다. 식사 후에 유는 배가 부르다고 말했다. 쿠랄라는 고구마도 부드럽고 달콤해서 훌륭했다고 언급했다. 청년의 요리 솜씨는 칭찬받을 만했다. 유는 소녀에게 귀한 잎사귀를 건네며 디저트라고 말했다. 쿠랄라는 기뻐했다. 주인공은 소녀가 그 식물을 정말 좋아한다고 짐작했다. 유는 이 식물로 시럽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일을 더하면 재미될 것이다. 분명 시도해볼 가치가 있었다. 청년은 낭비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맛있게 들렸다. 그런 잼 한 병의 가격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유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다. 아마도 이 세계에서도 똑같을 것이다. 그들은 쿠랄라의 마법 덕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집에 가게 되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주인공은 동료에게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또한 이 부탁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물었다. 쿠랄라는 그런 부탁을 자주 듣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소녀는 청년의 시야를 넓히는데 기꺼이 돕겠다고 덧붙였다. 유는 소녀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그렇다면 쿠랄라를 선생님으로 믿겠다고 말했다. 소녀는 놀랐다. 자신이 정말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을까? 유는 쿠랄라에게 겸손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청년은 성실한 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쿠랄라는 돕고 모든 것을 알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이 안지 사흘째 되던 날 유는 이미 여러 종류의 마법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쿠랄라는 이 학생이 배우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진정한 천재였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기뻤다. 유는 자신이 내용을 흡수하는데 그다지 뛰어나지 않지만 쿠랄라가 매우 명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인정했다. 쿠랄라는 자신도 청년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문맥 덕분에 훨씬 쉬워졌다. 유는 이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인정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 교육 방식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충돌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쿠랄라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기운을 차린 듯 보였다. 그녀는 더 자주 미소 짓기 시작했다. 유는 치유 마법이 번역 마법처럼 그녀의 기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치유를 위해 그녀의 기력을 아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쿠랄라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번역은 단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의 말을 약간 정리하는 것일 뿐이라 마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치유에 많은 마력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니 기력이 회복되었다. 유는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청년은 마법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잘 해내고 있어서 기뻤다. 치유 마법은 그의 세계에서 유료직과 동등하다. 하지만 의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항상 구할 수는 없지만 마법사는 힘이 항상 함께한다. 30세의 마법사는 몇 반을 꿰매야 하는 작은 상처만 즉시 치유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부상은 완전한 치유에 몇 주가 걸린다. 알고 보니 쿠랄라의 치유 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주인공은 쿠랄라가 강력한 마법사라고 결론지었다. 소녀는 마력을 발현할 수 있는 것은 약초뿐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세계의 모든 음식은 어느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 안에 포함된 마력의 양은 다르지만 섭취하는 것은 여전히 도움이 된다. 유는 이미 직접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이 더 강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음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청년은 음식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쿠랄라는 야생 짐승이 공터로 나왔다는 사실에 청년의 주의를 끌었다. 쿠랄라는 그것이 산의 왕이자 사나운 짐승인 데릭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냥꾼을 공격했다. 그 야생 짐승은 거대한 뿔 달린 사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유는 늑대와는 달리 이 짐승이 그들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그것을 이길 수 없겠지만 도망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은 쿠랄라가 지금 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유는 돌도끼를 움켜쥐고 생각했다. 소녀를 업고 간다 해도 짐승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겠지만 그녀를 버리고 갈 수는 없었다. 주인공은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쿠랄라는 놀랐다. 청년은 짐승에게 자신을 쫓아오라고 소리쳤다. 다음 순간 사슴은 몸을 돌려 청년을 향해 돌진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두려웠지만 도망쳐서 쿠랄라를 혼자 둘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주문을 발동시켜볼까? 유가 날카롭게 옆으로 뛰어오르자 사슴이 그를 지나쳐 달려갔다. 가속도의 영향으로 청년은 잠시 더 움직였고 그 바람에 몇 번이고 굴렀다. 유는 성공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주변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볼 수 있어서 그 짐승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 짐승의 힘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집중하기만 한다면 맞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망치는 것과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 짐승은 분노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 녀석의 뿔이 기묘하게 빛나고 있다. 어쩌면 특수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유우는 그 짐승이 공격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막 전투에 돌입하려던 참이었다. 주인공은 간신히 피했고 수사슴은 먼지를 일으키며 쏜살같이 지나갔다. 소녀는 성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제 숨어야 했다. 하지만 저렇게 강력한 일격에 스스로를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인공은 사슴이 깊게 숨을 쉬며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을 알아차렸다. 쿠랄라는 소년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저 짐승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 유우는 놀랐다. 소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사슴은 필요한 에너지를 모으고 힘을 길러 다시 한번 소년에게 돌진했다. 주인공은 사슴의 속도가 3배는 빨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의 주인공은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년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고 사슴은 그의 아래를 쏜살같이 지나갔다. 착지하며 소년은 방금 위험했다고 생각했다. 뇌가 반응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짐승은 곧 방향을 틀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녀석의 움직임을 제한할 방법은 없을까? 유우는 나무들을 보았지만 너무 가늘어 보였다.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른다. 바위는 충분히 높지 않았다. 너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년의 시선이 한 나무에 꽂혔고 그는 저거면 되겠다고 결정했다. 만약 짐승의 뿔이 나무줄기에 박힌다면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유우는 짐승을 유인해서 전속력으로 나무에 부딪히게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거대한 나무를 등지고 서서 짐승을 자신에게로 도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칠게 손짓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사슴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뿔을 내밀며 소년에게 돌진했다. 유우는 뿔이 정확히 나무줄기에 박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적절한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옆으로 뛰어 피했고 사슴의 뿔은 나무줄기에 깊숙이 박혔다. 주인공은 성공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짐승은 움직일 수 없었다. 녀석의 움직임은 봉쇄되었다. 직접 만든 돌도끼를 이용해 주인공은 짐승의 머리를 후려쳤다. 도끼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저 부서져 버렸다. 소녀는 짐승이 곧 빠져나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무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대로 끝인 건가? 갑자기 소년의 앞에 검 한 자루가 땅에 꽂혔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꽉 잡으라고 외쳤다. 소년은 그 목소리나 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그 무기는 짐승과 싸우기에 적합했다. 짐승은 뿔을 빼내 소년을 받아 공중으로 높이 던져버렸다. 유우는 나무의 등을 부딪혔지만 검을 놓지 않았다. 소년은 땅으로 떨어졌고 등은 몹시 아팠다. 주인공은 다시 일어섰다. 아직 무기가 있으니 반격해야만 했다. 짐승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공격할지, 방어할지, 아니면 도망칠지. 소년은 짐승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겠다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검을 굳게 쥔 채 공격했다. 주인공은 승리했다. 강력한 짐승은 쓰러졌다. 지친 소년은 무릎을 꿇고 검에 손을 기댔다. 그는 해냈다고 말했다. 소년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다. 동물을 죽인 것에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 짐승은 극도로 흉포했다. 유우는 진정하고 이 검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이것이 없었다면 그는 분명히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와 쿠랄라는 사슴의 저녁 식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검의 주인은 수녀 복장을 한 소녀였다. 그 복장은 우아했고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의 옷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소녀는 어려 보였다. 어쩌면 여학생일까? 주인공은 그녀에게 인사하며 이 소녀, 검의 주인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소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쓰러졌다. 유우는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이지? 유우는 달려가 괜찮냐고 물었다. 왜 갑자기 쓰러진 거지? 낯선 사람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주인공은 소녀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분명 괜찮지 않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쿠랄라는 유우 오빠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녀는 너무 멀리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었다. 소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친절한 소녀가 자신의 검을 던져 주었다고.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유우는 검의 주인이 잠시 의식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지팡이에 기댄 채 쿠랄라가 다가와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유우는 그 낯선 사람이 배고픔에 기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한 뒤 든든하게 식사를 해야 했다. 주인공은 이제 사슴고기를 손질할 것이라고 알렸다.
만약 쿠랄라가 자고 싶다면 자신을 기다릴 필요 없다고 했다. 쿠랄라는 그가 방금 싸우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그 자신이야말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은 너무 어두웠다.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다. 쿠랄라는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뛸 수만 있었다면 오빠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소녀는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유는 쿠랄라에게 더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주인공은 산의 왕조차 견디지 못한 무기가 있으니 이제 어떤 짐승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고기를 빨리 손질하지 않으면 상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귀중한 에너지원을 잃을 수는 없었다. 청년은 멀리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쿠랄라가 그를 부르기만 하면 됐다. 주인공은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일단 주문은 계속 활성화해 두기로 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시력과 청력이 이곳에 온 첫날보다 훨씬 예리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즉시 알아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이렇게 거대한 사체를 손질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피를 빼는 것조차 힘든 일이다.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전 경험을 살려 청년은 가능한 한 많은 고기를 잘라내려 애썼다. 검 덕분에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 하지만 검을 식칼처럼 쓰는 것은 너무 거친 사용법이었다. 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 사슴사체에서 나온 고기의 양은 셋이서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청년은 고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는 비축해두고 다른 하나는 오늘 저녁 식사용으로 쓰기로 했다. 허벅지살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맛있어 보이니 그것을 요리하기로 결정했다. 고깃덩어리가 꽤 커서 골고루 익고 소금이 균등하게 배도록 칼집을 내야 했다. 유는 거지달 요리법을 살짝 변형해 풍미를 더하기 위해 고기 사이에 버섯과 채소 속을 채워 넣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향긋한 잎으로 고기를 감쌌다. 고기가 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흙을 물과 섞어 보호막처럼 위에 발랐다. 주인공은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고기를 넣은 뒤 사방에서 골고루 익도록 장작으로 덮어 약 4시간 동안 구웠다. 유는 달의 위치로 시간을 가늠한다. 12시간 동안 달은 시간당 평균 15도의 속도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으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돌판 위에 석쇠를 놓고 소금을 살짝 뿌린 고깃점들을 올려 입으로 덮은 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수분을 증발시켰다. 청년은 고기 냄새 때문에 무척 배가 고팠지만 혼자 먹고 싶지는 않았다. 남은 시간 동안 주인공은 고기 양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졸였다. 유는 소녀들이 깨어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과 피로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그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어느 순간 청년은 정신을 차렸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유는 놀랐다. 정말 잠들었던 건가? 그런데 고기는 잎을 들어 올리자 주인공은 고기가 괜찮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지 않았다. 달의 위치로 보아 지금이 불에서 고기를 내릴 적기였다. 쿠랄라는 유에게 좀 더 자고 싶은지 물었다. 유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잠깐 눈을 붙였더니 지금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쿠랄라는 불 속을 들여다보며 저 진흙 경단은 뭐냐고 물었다. 유는 미소를 지으며 그건 경단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지금 바로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했다. 청년이 진흙을 깨고 잎사귀를 제거했는데 그것들은 뜨거웠다. 쿠랄라는 고기를 보고 아주 맛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것은 구운 사슴 다리였다. 소녀는 진흙 속에서 그런 고기를 발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유는 이 진흙 구조물의 반쪽이 식으면 접시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년은 수도사 복장의 소녀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지 물었다. 쿠랄라는 사실 그녀 때문에 청년을 깨웠다고 말했다. 그녀가 깨어나는 것을 유가 도와주길 바랐다. 어쩌면 다쳤을지도 모른다. 유는 그 소녀가 배고픔에 기절한 것이니 고기 냄새를 맡으면 깨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쿠랄라는 그 소녀가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먹을 것이 충분하니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젊은이는 서로 마주 앉아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를 나눴다. 예상대로 고기는 극찬을 넘어설 정도였다. 너무 즙이 많아서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주인공은 맛있다고 생각했다. 불쾌한 냄새는 없었고 잎사귀가 고기에 약간의 단맛을 더했다. 쿠랄라는 이미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게 만드는 다채로운 풍미에 감탄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이 더 강해졌다. 청년은 얇은 지방층이 위를 채우는 것 같고 고기 맛을 마법처럼 만든다고 생각했다. 쿠랄라는 버섯이 고기 육즙을 머금어 이전보다 훨씬 맛있고 든든해졌다고 말했다. 소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놀라운 것을 먹어본 것은 처음이었다. 유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전에 먹었던 것을 고기라고 부르기조차 부끄러워졌다. 고기 맛은 소고기와 약간 비슷했지만 최고급 소고기조차 이 사슴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요리에는 청년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었다. 그렇게 사나운 짐승의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다는 것이 이상했다. 보통 근육질 동물의 고기는 질기고 별로 맛이 없다. 쿠랄라는 이전에 했던 말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법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명력 같은 것이다. 주인공은 상식만으로는 이 세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히 독특한 규칙과 법칙이 이곳을 지배한다. 게다가 강할수록 누군가의 희생양이 될 위험이 낮아진다. 유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며 쿠랄라에게 고마워했다. 소녀는 그를 도울 수 있어 기뻤다. 유는 짐승이 강할수록 더 맛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살면서 이보다 더 낭만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다가올 모험을 간절히 기다린다. 검의 주인이 깨어나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기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어디에 있죠? 쿠랄라는 그런 단호함에 깜짝 놀랐다. 그 낯선 사람은 사과하며 고기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쿠랄라는 소녀에게 향긋한 고기 한 조각을 대접했다. 낯선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맛이 그야말로 마법 같았다. 하지만 유혹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소녀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했다. 자신의 구원자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것은 부적절했다. 무릎을 꿇을 수 없었기에 이것이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는 소녀에게 그녀도 자신을 도와줬으니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녀의 검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테니 그녀에게 감사해야만 했다. 이방인은 그 청년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는 그녀의 성격이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유는 소녀에게 멍하니 서 있지 말라고 말했다. 저녁을 먹으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쿠랄라는 모두가 먹을 음식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방인은 음식이 맛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산속에서 이런 식사를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 청년은 정말 천재였다. 유는 조미료가 한정되어 있어 요리 과정에 소금을 약간 넣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쿠랄라는 유에게 겸손해하지 말라고 했다. 소금 간이 완벽했다. 곁들인 반찬은 고기와 아주 잘 어울렸고 식감도 부드러웠다. 먹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방인은 요리 온도 또한 완벽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도 이런 음식을 맛본 적이 없었다. 유는 아주 극찬이라고 생각했고 소녀들이 모든 것을 좋아해서 기뻤다. 이방인은 자신을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카르티에 포야이며 신전의 기사라고 말했다. 쿠랄라와 유는 놀랐다. 정말 신전의 기사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일까? 청년은 그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숲 깊은 곳에 들어와 굶어 죽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카르티에는 사과하며 괜찮다고 말했다. 어쨌든 그들이 자신을 구해줬으니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고. 소녀는 신전의 기사란 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는다. 카르티에는 물론 자신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신전의 기사에 대해 모르는 걸까? 그건 이상했다. 유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 이 장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카르티에는 청년의 옷이 독특해 보여 그의 말을 믿었지만 그건 사소한 문제였다. 쿠랄라는 카르티에에게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신전의 기사는 이미 이 소녀를 친구로 여기고 있음에도 아직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쿠랄라는 질문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르티에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쿠랄라는 18세가 넘어야만 신전의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카르티에는 정말로 18세가 넘어야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신은 이미 19살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기사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쿠랄라가 사과했다. 카르티에는 자신이 정말 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유는 이것이 카르티에에게 민감한 주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얕보는 것에
이미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겉모습만 보고 책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카르티에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면 편견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도 밝혔다. 쿠랄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자신의 구조대원들의 이름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유는 그녀에게 지나친 예의는 차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청년은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기뻐하며 카르티에가 여기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다. 카르티에는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고 자신은 조사를 위해 파견되었다고 인정했다. 소녀는 외부인에게 비밀 임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있었던 일 이후로 그녀는 예외를 둘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여기서 용을 봤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황하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부탁했다. 유는 겁이 났고 카르티에가 그런 짐승을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했다. 용은 항상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때로는 공주를 납치하는 괴물이기도 하고 때로는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정복하기로 결심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 존재는 항상 두렵다. 카르티에는 근처에서 용과 같은 생물이 목격되었다는 것은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마 조사를 해도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쿠랄라는 만약 용이 정말 존재한다면 곧 많은 기사들이 이 산에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자신의 임무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위험, 특히 굶주림에 직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소녀는 자신이 사실 생존 기술이 없는 도시 아이였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고 무엇이 먹을 수 있는지 몰랐으며 그저 낯선 지형을 헤매고 있었다. 유는 카르티에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다. 소녀는 조사를 계속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임무를 포기할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유는 그녀가 잠시 캠프에 머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청년은 그녀가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캠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는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검은 이미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위험에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카르티에는 만약 다른 사람이 잡아먹히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충분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신전기사는 사람들을 보호하니 그녀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다. 카르티에는 알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악수를 했다. 기사는 새로운 친구들을 돌보기 위해 잠시 이곳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바다로 걸어 내려갔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유는 소금을 찾느라 새로운 것을 찾는 일이 잠시 보류되었지만 진작에 이곳에 왔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카르티에는 소년이 신나 보인다고 말했다. 그가 바다를 그렇게나 좋아하는 걸까? 청년은 바다 자체보다 바다 생물을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다. 쿠랄라도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쿠랄라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신발을 벗기 시작했다. 청년은 가능한 한 빨리 물고기를 그것도 큰 놈으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물은 약간 차가웠다. 하지만 얕은 물에서 낚시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물고기 외에도 게와 새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유는 열심히 찾아보면 조개류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카르티에는 이곳이 북극권 같다고 말했다. 청년이 물었다. 어제 말했던 게 북극권이야? 소년은 극권이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추위, 더위, 습도 또는 가뭄이 있는 지역일 수 있다고. 카르티에는 생각했다. 어떻게 이 나라의 주민이 극권에 대해 모를 수 있지? 북극권 너머에 사는 마물들은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서 위험해요. 그녀가 찾고 있는 드래곤도 그곳에 살고 있죠. 신전기사단은 북극권 너머에서 탈출한 마물들을 사냥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요. 유우는 이곳이 자신이 생각하던 지구의 북극권과는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곳에 그렇게 많은 마물이 있을까? 그건 맛있는 음식이 잔뜩 있다는 뜻이었다. 카르티에는 그곳에 정말로 맛있는 마물이 많다고 인정했다. 진미 사냥꾼들이 그런 원정에서 종종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 점도 걱정거리였다. 주인공은 마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식단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르티에는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사들조차 변덕으로 그런 위험한 곳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유일한 예외는 실종자 수색 임무였다. 그녀는 그런 임무를 몇 번이나 수행했었다.
카르티에는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기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봐야 한다고 믿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의 풍경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녀에게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유우는 산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한번 그 위험을 경험하고 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쉽게 겁먹지 않게 될 거라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청년은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소녀는 옷을 벗고 수영복 차림이 되었다. 청년의 시선을 눈치챈 카르티에가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유우는 생각했다. 신전의 기사라지만 그래도 여자애는 여자애구나. 지금까지 그의 이성과의 교류는 간단한 대화에 그쳤었다. 아무래도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눈을 가렸다. 청년은 이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진정해야 했다. 긴장을 풀어야 했다. 카르티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유우는 물속으로 들어가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여전히 부끄러움을 느끼던 주인공은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둘러 그녀를 따라가야 했다. 청년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차가운 물이 즉시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이라고 깨달았다. 더 깊이 잠수해야 했다. 해저 풍경은 독특했다. 얕은 물속으로 약간의 햇빛이 스며들어 마치 귀한 사파이어처럼 보였다. 유우는 근처에 물고기 떼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모양은 지구의 물고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약간 더 붉고 지느러미가 더 많았지만 전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 잠수부는 꽤 맛있어 보이는 통통한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작살로 잡을 수도 있었지만 이상적으로는 사체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좋았다. 본능적으로 청년은 귀를 움켜쥐었다. 무슨 일이지? 그 이상한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것 같았다. 유우는 그곳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수면을 향해 힘차게 헤엄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수면 위로 나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저건 무슨 물고기지? 귀는 아직도 윙윙거렸지만 청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카르티에도 수면 위로 올라와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다. 괜찮아요. 유우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청년은 물고기를 찾았지만 그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소녀는 그가 어떤 물고기를 말하는지 알아차렸다. 카르티에는 이 물고기가 위험을 감지하면 물을 빨아들여 몸을 부풀린 다음 큰 소리를 내서 포식자를 쫓아낸다고 설명했다. 청년은 그런 물고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아주 맛있을지도 모른다고 짐작했다. 주인공은 물고기가 헤엄쳐 가버린 것을 아쉬워했지만 다른 놈을 잡기로 결심했다. 소녀는 소년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다. 유우는 이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영웅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주인공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물고기를 찾아보기로 했다. 바로 앞에서 우리의 영웅은 그의 흥미를 끄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색깔은 꽤 평범했지만 머리는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보였다. 유우는 그 물고기가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아마 잡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주인공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방금 한 마리를 놓쳤으니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다. 물고기는 위험을 감지하고 무언가를 분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이건 무슨 독이지? 어떤 종류의 체액인가? 하지만 만약 독이 있었다면 그는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주인공은 그것이 거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물고기는 위장을 위해 작은 거품을 내뿜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것은 헤엄쳐 달아나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은 다른 계획이 있었고 그는 작사를 던져 물고기의 몸을 그대로 꿰뚫었다. 그는 성공해서 기뻤다. 그는 항상 작살 낚시를 해보고 싶었다.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었다. 유우는 빨리 수면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잡은 고기를 챙기기만 하면 되었다. 잠시 후 청년은 쿠랄라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도 인사를 건넸다. 쿠랄라는 카르티에와 유우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소녀는 그들이 늦어서 걱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우는 큰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저녁거리는 마련했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쿠랄라에게 잡은 것을 보라고 말했다. 바구니 안에는 물고기들이 있었다. 쿠랄라는 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건 바블링이네요. 그것도 3마리나. 정말 대단해요.
쿠랄라는 그 물고기가 맛이 약간 밍밍하지만 구우면 아주 맛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 겁이 많고 위험으로부터 숨기 위해 작은 거품을 내뿜을 수 있어요. 이 물고기를 잡는 건 꽤 어려워요. 유우는 이 물고기를 요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쿠랄라는 그것에 대해 무언가 들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기름에 튀기면 특유의 풍미를 잃게 돼요. 하지만 약한 불에 푹 끓이면 맛있을 거예요. 기회를 잡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쿠랄라는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다. 지난번 그의 요리법은 정말 맛있었다. 그녀는 이번에도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 쿨라라는 그가 먼저 생선을 손질하고 카르티에에게 칼을 달라고 할 거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와 함께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카르티에는 그 청년의 능숙한 솜씨가 인류 요리사와 다를 바 없다고 인정했다. 유는 그게 별로 복잡한 건 없다고 말했다. 그저 순서를 외우고 연습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에게는 단순히 생선을 손질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주인공은 비늘 제거를 거에 마쳤다. 이제 생선 내장을 제거해야 했다. 내부는 지구의 물고기와 다를지도 모른다. 아가미는 생각보다 너무 컸다. 아마 그래서 이 물고기가 거품을 뿜어낼 수 있었나 보다. 각각의 아가미에는 거품이 형성되는 구멍이 있었다. 튀기면 구멍이 기름을 흡수해서 맛이 없어진다. 아가미를 보며 소녀가 징그럽게 생겼다고 말했다. 유는 생선 손질이 거의 다 끝났다고 말했다. 재료가 신선할 때 생선을 요리해야 한다. 잠시 후 생선 필레가 준비되었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그 청년이 정말 그렇게 빨리 생선 2마리를 통째로 포를 떴단 말인가? 그는 껍질을 한 대 묶고 뼈를 제거했다. 유는 이제 가장 작은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생선은 그에게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유는 지금까지 모든 게 순조로웠으니 이 생선은 분명 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먼저 생선의 배를 갈라보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은 안을 들여다보고 경악했다. 이 생선 안에는 기생충이 가득했다. 이 세계에서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 모양이다. 카르티에가 놀라서 물었다. 저게 뭐야? 소녀는 저런 생선은 싫다고 말했다. 유는 걱정할 것 없다고 대답했다. 그냥 먹을 수 없는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다. 카르티에는 알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이 그렇게 말하니 괜찮을 것이고 그녀는 안도했다. 유는 소녀가 처음으로 직접 무언가를 잡은 것이니 기생충이라도 보여주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르티에도 이 생선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게 기사의 능력 같은 걸까? 위험에 대한 특유의 감수성. 주인공은 고기를 먹을 때 기생충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는 소녀에게 캠프에서 바구니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카르티에는 마침내 자신도 쓸모가 생겼다며 동의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생선 손질을 거에 마쳤다. 그는 빨리 요리를 시작하고 싶었다. 우선 청년은 뼈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필레를 다졌다. 그 후 다진 살을 좀 더 탄력있고 어묵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살짝 두드렸다. 우리의 주인공은 전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자를 으깨야 했다. 다음으로 지난번 외출 때 찾았던 야생 생강과 양파를 다져야 했다. 그런 다음 생선, 감자, 양파, 생강을 섞고 달걀 2개를 깨뜨려 넣고 소금을 더한 뒤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야 했다. 잠시 후 청년은 이 작업을 마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유는 다른 요리법을 시도해보기 위해 몇 조각을 더 덜어 놓았다. 모든 게 잘 될까? 잠시 후 청년은 소녀들에게 다가가 물이 끓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카르티에는 마침 딱 좋다고 대답했다. 쿨라라는 청년이 늘 그렇듯 훌륭하게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유는 이제 어묵탕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어떻게 만들 거냐고 물었다. 이 요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어떻게 준비될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필요한 재료가 다 없어서 가장 비슷한 대체품을 찾아보려 했다고 대답했다. 다행히 꽤 괜찮아 보였다. 다만 어묵이 풀어지지 않도록 국은 바로 먹어야 했다. 유는 국이 끓는 동안 자신의 새로운 레시피를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쿨라라는 놀랐다.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른 것도 준비했단 말인가? 카르티에는 보고 싶다고 말했다. 청년은 소녀들에게 흰 소스를 곁들인 해산물 요리를 선보였다. 그것은 그만의 레시피였다. 소녀들은 요리를 보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유는 놀랐다.
어떻게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지? 카르티에는 놀랐다. 정말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어? 쿨라라는 배탈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은 무언가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들이 처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상황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년은 사과하며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신이 먹고 소녀들은 국을 먹으라고 했다. 쿨라라는 정말 아무 탈 없이 괜찮을 수 있냐고 물었다. 유는 이 특정한 생선을 신중하게 골랐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소녀를 안심시켰다. 유는 날생선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다. 소녀들이 한 목소리로 그만두라고 외쳤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을 입에 넣었다. 소녀들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유는 아주 맛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감귤류의 향이 생선의 비린내를 완벽하게 가려준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생선에서는 약간의 단맛이 남는 도미를 연상시키는 감칠맛이 느껴졌다. 이 맛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다. 그는 정말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말했다. 청년은 소녀들에게 직접 먹어보라고 권했다. 카르티에와 쿨라라는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소녀들은 동시에 그 요리를 맛보고 만족했다. 그녀들의 표정을 보고 청년은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판단했다. 쿨라라는 짠맛과 단맛의 완벽한 조화에 아주 풍부한 맛이 난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비린내가 전혀 없고 아주 기분 좋은 향기만 난다고 말했다. 쿨라라는 날생선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한 거지? 그녀는 아주 배가 고플 때도 날생선은 먹지 않았었다. 유는 이전에 찾았던 감귤류 과일로 소스를 만들었다고 대답했다. 덕분에 비린내가 가려지고 맛이 훨씬 신선해졌어요. 카르티에는 그저 놀랍다고 말했다. 유는 단 한 번의 시도만에 완벽한 재료를 고를 수 있었다. 유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다. 그런 경우 그는 항상 어떤 재료가 요리와 잘 어울릴지 생각한다. 그 청년은 자신의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때가 좋다고 덧붙였다. 그 청년은 생선 완자탕도 준비된 것을 알아차렸다. 이제 그릇에 담아낼 수 있었다. 요리는 꽤 맛있어 보였다. 유는 국이 아직 매우 뜨겁다고 경고했다. 쿠랄라는 그 청년이 이전에 영양가라는 단어를 언급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게 뭐였죠? 그는 마력을 회복시키는 원소 같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피곤할 때 영양가 있는 음식은 회복을 돕는다. 주인공은 소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탐험대원들은 위험에 처했다. 그들이 가진 유일한 식량은 두꺼운 얼음층 아래 사는 바닷물 고기뿐이었다. 현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들의 피부와 점막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 이가 빠지고 유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듣고 소녀들은 겁에 질렸다. 유는 그 비극이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끔찍한 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괴혈병. 카르티에는 애 안내인만 살아남았는지 설명해달라고 그 청년에게 물었다. 유는 이 그룹의 대원들이 생선을 먹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안내인은 그 생선을 먹지 않았나요? 유는 소녀들에게 안내인과 대원들의 차이점을 아는지 물었다. 카르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쩌면 다른 종류의 생선을 먹었을지도. 유는 힌트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 남자는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대원들은 생선을 먹기 전에 이것을 했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다른 탐험대원들은 무엇을 했던 걸까? 소녀는 물었다. 정말 안내인만 생선을 날로 먹었나요? 그 청년은 날생선은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이 퀴즈의 정답이라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날생선이 어떻게 괴혈병을 예방하는지 물었다. 유는 괴혈병이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 비타민 C는 생선을 포함한 많은 음식에 들어있다. 쿠랄라는 다른 사람들도 생선을 먹었다고 말했다. 유는 비타민 C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쉽게 파괴된다고 설명했다. 카르티에는 다른 탐험대원들이 이 생선을 요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유는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가열하면 비타민 C는 거의 완전히 파괴된다. 탐험대원의 나라에서는 날생선을 먹는 것이 관습이 아니었다. 항상 요리해서 먹었다. 비타민 부족으로 그들은 모두 병에 걸렸다. 게다가 장기간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는 것도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유는 이것이 바로 비타민 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과 함께 생선을 먹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 요리는 매우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르티에는 연구원들이 실제로 그런 병에 걸리기 쉽다고 회상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럼 요리를 하면 음식의 영양소가 파괴되나요? 그 청년은 어떤 재료들은 요리를 해도 비타민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고구마는 날로 먹을 수 있는 채소처럼 영양소가 풍부하다. 그런 음식을 튀기더라도 비타민 C는 크게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날 생선을 먹는 것이 이롭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쿠랄라는 날 생선이 보통 배탈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왜 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유는 생선이 상하기 쉬운 식품이라고 대답했다. 잡은 직후에 바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물에서 멀리 가져갈수록 먹기에 더 위험해진다. 오늘 그들이 잡은 생선은 제대로 손질되었고 매우 신선했다. 생선에는 종종 기생충이 있다. 요리하는 동안 기생충은 죽지만 날것의 기생충이 위에 들어가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청년은 생선이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서 건강한 생선으로 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만약 소녀들이 생선의 품질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날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쿠랄라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유가 그녀가 봤던 그 꿈틀거리는 벌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는 이를 확인해 주었다. 기생충을 제거하면 생선은 먹어도 안전하다. 그 청년은 카르티에를 보며 궁금해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주인공은 왜 소녀가 그렇게 우울해졌는지 궁금했다. 그 청년은 그녀가 기생충을 삼켰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확인했기에 그럴 리가 없었다. 카르티에는 말했다. 꿈틀거리는 기생충, 복통. 소녀는 그 모든 것이 매우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소리쳤다. 유는 카르티에에게 진정하라고 말했다. 회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건강한 생선을 사용했고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아주 얇게 썰었다. 유는 생선이 실제로 기생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기생충이 반드시 복통의 원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은 사악한 요정들이 원인일 수도 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박테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는 그 생선에는 기생충이 없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르티에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그 청년에게 사과했다. 쿠랄라는 정말 맛있었다고 인정하며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 카르티에는 여전히 놀라워했다. 날 생선을 먹는 것이 정말 어떤 곳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일 수 있을까? 그 청년은 사실 그런 곳이 꽤 많다고 말했다. 때로는 간장에 찍어 먹거나 마늘, 양파, 생강과 함께 먹기도 한다. 준비하는 방법은 많고 모두 아주 맛있다. 쿠랄라는 그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유는 만약 적절한 재료를 찾는다면 꼭 시도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늦었고 쉴 시간이었다. 식사 후 모두가 졸음을 느꼈다. 아침에 그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았고 이제 아주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인공은 자신이 점점 더 평범한 사람 같지 않게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약간 위험해지고 있었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는 자신의 능력을 더 시험해보았고 이제 주먹 한 방으로 바위를 쉽게 부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유는 자신의 힘도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능력은 이제 바위를 부술 수도 있을 정도였다. 주인공이 여기서 먹은 음식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강한 신체, 뛰어난 방어력 그리고 먹잇감을 유인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주인공은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이곳에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꽤 쉬웠다. 기쁨에 겨운 청년은 크게 소리쳤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저게 무슨 소리지? 정말로 유에게서 나는 소리일까? 소녀는 마치 거품이나 방울로 뒤덮인 듯한 이상한 하얀 생명체를 보았다. 카르티에는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유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모습은 상당히 이상했다. 주인공은 이 장면이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청년의 모습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는 이 거품들이 물속에서 빠르게 탈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거품은 그에게 달라붙었고 그는 아직 이 능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다. 주인공은 카르티에가 왜 자신을 찾는지 물었다. 소녀는 쿨랄라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했다고 말했다. 사흘 후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니 다음 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는 캠프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카르티에는 캠프로 향했다. 그녀는 쿨랄라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청년이 보기에는 그녀의 몸 상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확연히 나빠 보였다. 무슨 일이지? 캠프에서 청년은 쿨랄라의 몸 상태를 물었다. 그녀는 정말 빨리 회복하고 있었다. 소녀는 잘 먹었더니 마력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모두 청년 덕분이었다. 유는 쿨랄라에게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 사슴을 처리하지도 못했을 거고 카르티에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청년은 그랬다면 카르티에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카르티에는 눈을 뜨며 사과했다. 소녀는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고 말했다. 누가 자기를 불렀냐고? 유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몸이 좋지 않다면 잠을 좀 자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카르티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청년은 몸이 좋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아픈 것은 매우 나쁜 일이다. 만약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병이 악화될 수 있고 모두가 곤란해질 것이다. 카르티에는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지난번 처음 만난 날에는 잘 잤다. 그 후로는 밤에 몇 번이고 잠에서 깼다. 유는 사과했다.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고.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 생각은 없었다. 카르티에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청년은 낯선 환경에서 사는 것이 소음, 기후, 심지어 다른 침대까지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소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청년은 놀랐다. 카르티에는 정말로 수면 문제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카르티에는 아마 벌레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소녀는 사과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정말 그것들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창피했지만 진심으로 벌레, 애벌레, 흰개미, 딱정벌레를 무서워했다. 그것들은 모두 짜증나고 무서웠다. 첫날은 피곤해서 잘 잤지만 그 후로는 그러지 못했다. 카르티에는 계속해서 온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청년은 진작에 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는 벌레를 퇴치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그게 가능해? 청년은 잠시 생각했다. 여기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데? 유는 모든 벌레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 재료가 필요했다. 시간은 충분하니 오늘부터 찾기 시작할 것이다. 카르티에도 같이 갈 수 있었다. 유는 멀리 가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다. 쿨랄라는 여기에 남아서 집을 지킬 수 있었다. 소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부르겠다고 약속했다. 찾는 동안 카르티에는 정확히 뭘 찾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청년은 큰 잎을 가진 식물을 발견하고 동료에게 최대한 많이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놀랐다. 왜 이게 필요한데? 주인공은 집을 지을 거라고 말했다. 소녀는 놀랐다. 정말로 가진 도구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유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얇은 나뭇가지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최대한 많이 모아야 했다. 유는 나머지 재료는 다른 곳에서 찾을 거라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모든 것을 모으자마자 캠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주인공은 통나무집을 짓기 위해 중간 크기의 나무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들은 건축 자재로 이상적이었다. 주인공은 돌도끼를 사용해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유는 이 도끼가 이전 것보다 튼튼해서 작업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했다. 상당한 수의 나무가 이미 베어졌다.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나무는 충분했지만 낭비할 가치는 없었다. 청년은 만약 더 필요하면 캠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무를 베면 된다고 생각했다. 유는 담쟁이 덩굴처럼 바위를 감고 있는 덩굴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밧줄로 사용할 수 있었다. 카르티에의 칼은 매우 유용했고 덩굴을 쉽게 잘라냈다. 재료를 모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문제는 모든 것을 캠프로 다시 가져가는 것이었다. 청년은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잠시 후 우리의 주인공은 엄청난 양의 통나무를 가지고 캠프로 돌아왔다. 소녀들은 놀랐다.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한 거지? 카르티에는 그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왜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는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대답하며 조금 쉰 후에 바로 짓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랄라는 도울 일이 있는지 물었다. 어쨌든 그들은 많은 것을 모았고 그녀도 기여하고 싶었다. 유우는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카르티에에게 나뭇잎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청년은 나뭇잎을 받아들고 먼저 약간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냥 좀 찢어주면 돼. 소녀는 정말 어렵지 않다고 인정했다. 청년은 그녀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힘이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다. 카르티에가 쉴 수 있도록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나뭇잎을 특정 방식으로 배열하고 장가지로 고정할 수 있었다. 이 아래 가지는 덩굴로 고정해야 했고 그런 다음 매듭을 몇 개 더 묶어야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비, 바람, 벌레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상당히 튼튼한 벽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르티에는 자신과 쿠랄라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쿠랄라는 덩굴을 적당한 길이로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은 그렇다면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통나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우는 캠프 남서쪽 구석에 딱 맞는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기둥이 들어갈 곳에 구멍을 몇 개 파고 모든 것을 연결하여 뼈대를 만들어야 한다. 통나무는 밧줄을 사용해 단단히 묶어야 한다. 유우는 증가된 신체 능력 덕분에 건축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더 낮은 기둥 몇 개를 만들어야 한다. 말뚝을 서로 가깝게 배치하고 땅에 박은 다음 위에 들보를 놓아야 한다. 측벽이 완성될 것이다. 그 후에 낙엽수 통나무를 깔기 시작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단단히 묶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카르티에는 유우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집을 지어냈다. 청년은 모든 것이 소녀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체력과 힘이 정말로 엄청나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일을 끝내려면 며칠이 걸리겠지만 그는 몇 시간 만에 해냈다. 이제 내부 작업을 할 시간이다. 주된 목표는 모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작은 나무 침대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또한 불을 피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우물 모양으로 돌을 배열했다. 남은 나뭇잎으로 문을 만들자 집이 완성되었다. 카르티에는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에서 불을 피우는 거지? 불은 벌레를 끌어들이지 않나? 유우는 불이 꺼지면 그 연기가 벌레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벌레들은 연기를 싫어해. 쿠랄라는 유우가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다고 말했다. 이제 카르티에는 마침내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이다. 카르티에는 청년에게 감사를 표했고 유우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소녀들에게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유우는 이 기술이 오랫동안 건축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호기심에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었다. 카르티에는 그의 지식이 그들에게 매우 유용했다고 말했다. 청년은 나무 침대가 그다지 편하지 않으니 풀이나 솜털을 좀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이미 늦었다. 저녁을 만들 시간이었다. 아직 나뭇잎이 좀 남았으니 오늘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주인공은 이 세계에 온 지 2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시간 내내 그는 생존하려고 애썼다. 카르티에는 이곳으로 오는 길이 매우 험하고 바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녀는 길 앞에 있는 철갑 거북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기서 그것을 마주칠 줄은 몰랐다. 그것은 뛰어난 반사신경과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매우 강력한 짐승이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유우는 동료의 경고에 감사했다. 그렇게 빠른 반사신경을 가진 거북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소녀는 유우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거북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청년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재빨리 행동하여 등껍질에서 튀어나온 가시를 잡고 거북이를 붙잡았다. 청년은 거북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카르티에는 달려와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유우는 다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사슴뿔도 다룰 수 있었는데 이 정도 가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소녀는 이 거북이 고기가 불쾌한 냄새 때문에 먹기 매우 힘들다고 들었다. 주인공은 아마 아무도 이 거북이를 다루는 법을 몰랐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대로 요리하면 아주 맛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오늘 저녁 식사에 적합한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 거북이 고기에 독특한 냄새가 있다면 요리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기는 완벽하게 먹을 수 있어 보였다. 고기를 자르고 깨끗이 씻은 다음 골고루 소금을 뿌려 재워둬야 한다.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고기를 나뭇잎으로 덮고 몇 시간 동안 눌러둘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산에는 다양한 음식이 풍부하지만 여기에는 향신료가 없다. 그래서 요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청년에게는 완벽한 소스에 적합한 조미료가 부족했다. 하지만 해결책은 언제나 문제보다 낫다. 주인공은 어쨌든 소스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달콤한 과일을 모아 즙을 짜야 했다. 카르티에는 청년이 부탁한 것을 모두 모았다고 말했다. 소녀는 과일과 허브로 소스를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유우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카르티에가 모은 허브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뿌리 시스템을 가진 식물인 유리더디다. 나뭇잎에 닿는 순간 뿌리가 즉시 땅에서 튀어나와 먹이를 붙잡는다. 먹이가 작으면 그대로 질식시킨다. 크면 포식자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뿌리줄기는 어느 쪽이든 영양분을 얻게 된다. 잎은 먹을 수 있다. 맛은 깻잎과 비슷하면서도 자두향이 살짝 난다. 소녀는 그것들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잎을 잘게 찢어 과즙에 넣어야 한다. 잎이 소스에 완전히 섞이도록 모든 것을 철저히 섞어야 한다. 그런 다음 거북이 등껍질에 혼합물을 붓고 몇 시간 동안 끓인다. 등껍질이 두꺼워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달라붙지 않도록 젓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고기 양념이 끝나면 차갑고 깨끗한 물에 1시간 더 담가둔다. 그 후 고기를 다지고 거북이 알과 소녀가 친절하게 제공한 밀가루를 넣어야 한다. 유는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다. 이제 시작할 수 있었다. 기름을 조금 넣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소녀들은 매우 향기롭고 어딘가 익숙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청년은 그것이 그 사슴의 기름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쓸모가 있었다. 요리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미트볼은 순식간에 황금빛 갈색으로 변했다. 유는 오랜만에 그 기분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그들의 식욕을 돋웠다. 유는 카르티에 덕분에 밀가루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밀가루에 물을 조금 섞어서 부치면 그것도 맛있을 것이다. 다음 임무에서는 꼭 해봐야 할 것이다. 유는 요리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만들어 둔 음식이 있는 편이 낫다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카르티에는 기분 나빠하며 자신도 요리할 줄 안다고 말했다. 청년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튀김 요리는 꽤 빨리 익기 때문에 타지 않도록 계속 뒤집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것들을 튀길 수 있도록 다 익은 미트볼은 꺼내야 한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팬에 기름을 조금 남기고 야생 양파와 소스를 넣는다. 후추를 넣고 잘 섞어도 좋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미트볼을 넣고 모든 것을 고르게 섞는 것이다. 주인공은 거북이 미트볼과 새콤달콤 소스가 준비되었다고 알렸다. 쿨랄라는 향과 색이 매우 유혹적이라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파졌다고 말했다. 유는 소녀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꼭 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 서로 맛있게 먹으라고 인사했다. 맛을 본 후 젊은이들은 요리가 정말 놀랍게 맛있다고 결론 내렸다. 카르티에는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많으며 맛이 훌륭하다고 말했다. 쿨랄라는 소스가 고기 냄새를 완전히 잡아준다고 말했다. 맛이 아주 신선했다. 청년은 튀긴 음식을 먹으면 항상 졸리다고 말했다. 아주 맛있다. 이런 건 먹어본 적이 없다. 카르티에는 튀긴 음식이 무슨 뜻인지 물었다. 그는 고향에서 뜨거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튀김이라고 불린다. 때로는 팬에 음식을 바로 튀기고 때로는 먼저 재워두기도 한다. 재운 고기도 팬에 넣고 다 익을 때까지 튀긴다. 닭 조각과 꼬치 요리는 모두 매우 인기 있는 음식이다. 카르티에는 그 모든 것을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쿨랄라는 틀림없이 맛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청년은 만약 적절한 재료를 찾는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요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유는 계속해서 거북이 미트볼을 즐기자고 제안했다. 잠시 후 주인공은 배가 부르다고 선언했다. 카르티에는 청년이 만든 모든 요리가 매우 맛있었다고 말했다. 소녀는 이 미트볼을 먹은 후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될지 물었다. 유는 이 요리를 먹은 후 아직 특별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년은 대부분의 경우 그의 능력은 잠재되어 있다가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만 깨어난다고 말했다. 게다가 그가 정확히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는 사슴고기를 먹으면 능력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한다. 콜랄라는 거북이에게 가시가 돋아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카르티에는 유리 함정 또한 매우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째서인지 주인공은 자신의 등에서 가시가 돋아나는 것을 상상했다. 가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발로 아무것도 부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상상해야 했다. 또다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의심스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배탈일까? 카르티에는 이것들이 청년에게 필요 없는 능력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함정을 설치하는 능력은 꽤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게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콜랄라는 그들이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어쩌면 그것들을 조합해봐야 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근처를 밟으면 땅에서 가시가 솟아나는 것이다. 그는 추측해봤자 소용없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만 알 뿐이었다. 그 지식만으로는 그것들을 활성화할 수 없었다. 뜻밖에도 유는 쿨랄라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카르티에는 쿨랄라가 갑자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힌 것을 알아차렸다. 변명하던 소녀는 그저 너무 기뻐서 그렇다고 말했다. 유는 어쨌든 시도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은 몸속의 에너지를 느껴야 한다고 결심했다. 능력을 합성하는 것은 요리 과정과 비슷하다. 그곳에서도 그는 가장 효과적으로 재료를 선택한다. 유는 손가락 끝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청년은 성공했다. 그의 앞에 작은 식물이 자라났다. 유는 소녀들에게 이제 그 식물을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물었다. 돌을 던져볼까? 카르티에는 대신 그릇을 던져보자고 제안했다. 갑자기 함정이 발동되었다. 속도가 인상적이었다. 식물 위에 가시들이 나타났다. 유는 콜랄라 덕분에 능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녀는 반대하며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콜랄라는 그냥 우연히 머릿속에 떠올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갑자기 큰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젊은이들은 깜짝 놀라 긴장했다. 유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정말로 진짜 용일까? 정말로 용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젊은이들에게 용의 등장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다. 카르티에가 가장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여기에 정말 용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임무를 온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유는 용이 한번 쳐다본 것만으로도 숨이 멎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심호흡을 했다. 용이 그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다행이었다. 쿠라라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소녀는 여기에 머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는 쿠라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용은 본성이 잔인하고 자신의 영역을 매우 강하게 지킨다. 이전에는 소문만 있었지만 이제 청년은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는 용이 오래전부터 이 숲을 자신의 영역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카르티에는 지금 쿠라라의 기분은 어떤지 다리는 어떤지 물었다. 소녀는 도움 없이는 마을까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정은 며칠이 걸릴 것이다. 쿠라라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가라고 말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유는 그 말에 분노를 표했다. 청년은 쿠라라가 정말 두려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카르티에는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마음먹었다. 그들은 힘을 모아 그녀를 진정시켜야 했다. 유와 카르티에는 쿠라라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녀가 집에 가도록 도울 것이었다. 카르티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버리는 것은 기사에게 진정한 모욕이었다. 유는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라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은 요리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짐이 될 뿐이라고 했다. 유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어쨌든 길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쿠라라였다.
카르티에는 쿠라라가 그들의 길잡이라고 덧붙였다. 오직 그녀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기사단원인 그녀는 쿠라라 없이는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는 자신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문제없이 소녀를 업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는 카르티에에게 만약 용과 마주치면 물리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용과 싸우려면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최소 5명은 필요할 것이었다. 유는 그렇다면 용과 마주치지 않도록 길을 택하자고 제안했다. 쿠라라는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마을이 그 방향에 있다고 생각했다. 소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만약 그들이 올바른 지점을 찾는다면 그녀는 더 정확한 경로를 계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녀는 그 방향을 가리키며 용이 그쪽으로 날아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탁 트인 지형에서는 발각될 수도 있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다. 유는 그렇다면 아침에 출발하자고 말했다. 청년은 그들의 야영지가 너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용이 그냥 지나쳐 날아간 것은 운이 좋았다. 카르티에는 숲을 통과하면 발각될 확률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라라도 동의했다. 유는 쉽지 않을 테니 소녀들이 푹 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녀들은 청년도 쉬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라고 인사했다. 아침에 청년은 잠에서 깼다. 그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용에 대한 생각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는데 용은 정말로 강력한 생물이기 때문이었다. 유는 오두막에서 밖을 내다보며 이미 깨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다. 카르티에도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밤새 악몽을 꾸는 바람에 계속 잠에서 깼다고 했다. 소녀는 불행히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출발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 유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카르티에에게 자신이 여행짐을 싸는 동안 쿠라라와 함께 앉아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카르티에는 오두막으로 걸어가 쿠라라에게 일어날 시간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다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야영지와 작별하는 것이 슬펐다. 어쨌든 이곳은 이 세계에서의 그의 첫 번째 집이었다. 여기서 길 위에서 유용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주인공은 모든 것을 배낭에 싸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곳에는 대체품이 없으므로 그는 반드시 자신의 세계에서 온 물건들을 챙겨야 했다. 누가 그런 단순한 것들이 진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그는 반드시 물병에 물을 채워야 했다. 도끼, 바구니,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거북 등껍질은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용의 불꽃을 견딜 수 있을까? 어쨌든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무겁다. 청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거의 잊을 뻔했다. 사슴 가죽은 야생 동물들을 겁줘서 쫓아낼 수도 있다. 조금 낡았지만 여전히 유용할 것이다. 밤에는 산이 매우 추워진다. 만약 그가 피난처를 찾지 못하면 가죽이 그를 따뜻하게 해줄지도 모른다. 유는 덩굴을 이용해 가죽을 배낭에 매달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말린 고기를 좀 챙기는 것뿐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은 사슴뿔로 만든 양날창을 꺼냈다. 그가 직접 만든 것이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었다. 주인공은 이 무기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꽤 튼튼해 보였다. 소녀들이 모여서 자신들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유는 그들에게 짐을 다 쌌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다. 쿠라라는 눈앞에서 지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집과 작별하는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그녀가 너무 슬퍼서 침대를 거의 정리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청년은 소녀들이 마을로 돌아가 익숙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더 낫다고 느낀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제 그들은 경로를 제대로 계획하기 위해 높은 지대를 찾아야 했다. 카르티에가 쿠라라를 잠시 업겠다고 제안했다. 유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청년은 뒤를 돌아보며 카르티에의 상태를 물었다. 소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쿨랄라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후 젊은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아름다운 경치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것을 즐길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카르티에는 쿨랄라에게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말했다. 소녀는 그녀의 구원자에게 감사했다. 유는 쿨랄라가 이제 마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쿨랄라는 주위를 둘러볼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한 방향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내려가면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은 동료들에게 가야 할 길이 꽤 멀다고 말했다. 길을 찾았으니 지금이 쉬면서 먹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소녀에게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윤은 아직 말린 고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과일도 좀 모아두어서 먹을 것은 충분했다. 쿨랄라는 이 간식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음식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먼 곳을 바라보며 이런 경치와 함께라면 음식이 훨씬 더 맛있다고 말했다.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집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자신이 익숙한 것과 다른지 궁금했다. 젊은이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향신료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요리의 수도로 여겨지는지 궁금했다. 쿨랄라는 미소 지었다. 소녀는 유가 또 음식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항상 미소를 짓는다. 쿨랄라는 특히 요리에 몰두할 때 그 모습이 아주 귀엽다고 덧붙였다. 음식은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그의 열정은 꽤 유용하다. 카르티에도 동의했다. 그들은 오직 음식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감정을 담아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 젊은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취미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복했다. 쿨랄라는 마을에 도착하면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유에게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음식을 맛본다면 분명 기뻐할 것이다. 카르티에는 아첨없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젊은이는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꼭 요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젊은이는 어두워지기 전에 식사를 하고 조금 더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이 다가오면 다시 쉴 곳을 찾고 식사를 해야 할 것이다. 소녀들은 동의했다. 유는 동료들이 곧 자신에게 칭찬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 갑자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래곤이 머리 위로 날아갔다. 유는 무기를 움켜쥐고 이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는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도망치는 것은 무의미했다. 드래곤을 무찔러야만 했다. 카르티에도 동의했다. 도망치면 승산이 없을 것이다. 소녀는 민간인이 싸우기로 결심했다면 기사인 자신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쿨랄라는 드래곤을 무찌르려면 최소 5명의 전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겁을 먹었다. 유는 자신들이 2명인이 필요한 인원의 거의 절반이라고 지적했다. 어쨌든 싸워야만 했다. 드래곤이 하강하기 시작했다. 대결은 피할 수 없었다. 젊은이들은 전투 태세를 갖췄다. 카르티에는 드래곤이 아직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건 다행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유는 자신이 덩치가 더 크니 드래곤의 주의를 끌겠다고 말했다. 소녀는 그렇다면 그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는 그녀에게 정말 더 좋은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드래곤은 왜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쳐다보기만 하는 걸까?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젊은이는 확실히 더 나은 선택지를 제안했다. 유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에 자신은 민간인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 쿨랄라가 일어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소녀는 사소한 건이라면서도 전투 중에 부러지지 않도록 그의 무기 나무자루를 강화해 주었다. 쿨랄라는 친구들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유는 지금 당장 행운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카르티에는 쿨랄라에게 즉시 어딘가에 숨으라고 말했다. 유는 준비해야 했다. 젊은이는 공격에 나서며 자신이 드래곤의 주의를 끌겠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유리한 위치에서 공격해야 한다. 젊은이는 자신이 드래곤의 주의를 끌면 카르티에가 최대한의 효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은 스킬 주문과 유혹을 사용했다. 드래곤은 혼란에 빠졌다. 상대방들 사이에 흰 연기 기둥이 나타났다. 유는 분개했다. 드래곤이 정말 연기와 바위가 자신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드래곤은 확실히 영리했지만 이제는 분명 자신에게 주의가 쏠릴 것이다. 유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라도 살고 싶다고 선언했다. 그것이야말로 지지 않을 훌륭한 이유다. 젊은이는 드래곤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그러면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카르티에는 동료를 보며 그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소녀는 예전에 5명의 기사와 팀을 이뤄 미성숙한 드래곤과 싸운 적이 있었지만 그 5명을 합친 것보다도 지금의 유가 더 낫다고 회상했다. 유는 전투가 아직 남아있으니 긴장을 풀 수 없다고 외쳤다.
우리의 주인공은 몸속의 힘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을 느꼈다. 드래곤은 속도를 높여 상대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저런 크기의 드래곤이 그렇게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다행히 젊은이는 버텨내며 지지 않았다. 드래곤이 발로 공격했고 우리의 주인공은 무기를 앞으로 내밀어 그 공격을 막았다. 젊은이는 그 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했다. 드래곤이 다시 공격했다. 유는 계속해서 공격을 막아냈다. 소녀는 이미 달려가고 있다고 외쳤다. 카르티에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검을 휘둘렀다. 소녀는 공격을 가하고 땅에 착지했다. 드래곤은 거미 자국을 남긴 자신의 몸을 놀란 듯이 쳐다보았다. 카르티에는 자신의 공격이 너무 약했다고 판단했다. 드래곤은 여전히 서 있었다. 소녀는 젊은이에게 사과했다. 그녀는 다시 조준했지만 드래곤이 너무 빨랐다. 상처는 얕았고 게다가 빠르게 아물고 있었다. 괜찮다고 말했잖아. 적어도 그 무기가 녀석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건 알았다. 게다가 드래곤의 피는 초록색이나 보라색일 줄 알았는데 빨간색이었다. 카르티에는 그가 그런 걸 신경 쓸 줄은 몰랐기에 놀랐다. 소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드래곤은 명백히 격분했고 크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저 소녀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드래곤이 그녀를 공격하려 했다. 청년은 드래곤에게 어림도 없다고 소리쳤다. 어차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어서 빨리 저놈을 먹고 싶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드래곤은 여전히 카르티에를 경계하고 있었다. 드래곤은 그의 능력을 저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언제든 공격할 수 있었다. 청년은 미끼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드래곤은 고기 냄새를 맡고 청년에게 시선을 돌렸다. 드래곤은 우리의 주인공에게 달려들었다. 청년은 이제 놈이 자신을 확실히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드래곤이 식물이 있던 자리를 밟았고 바로 그 순간 가시가 놈의 발을 꿰뚫었다. 드래곤은 달려들었지만 가시가 놈의 움직임을 막았다. 녀석은 크게 울부짖었다. 주인공은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드래곤은 발바닥에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가시에서 벗어났다. 청년은 저런 상처는 녀석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드래곤의 입에서 불길이 이는 것을 보고 카르티에에게 당장 피하라고 소리쳤다.